네, 블루캠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네, 윤건영 의원께서 저희 방송에 나오기 전에 항상 북한에서는 도발이 있었는데요. 또 화성 18형 미사일을 쏘아올렸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우선 제가 시선집중 출연하는 걸 북한이 이제 모니터링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제가 봐도 좀 그런 의심이 좀 들긴 들어요. 네. 만약에 모니터링을 한다면 북한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절대 도발하지 마라. 그럼요. 도발은 스스로 자멸하는 길이다. 그렇죠.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미사일 개발을 통해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부 결속을 이어가는 내적 요인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외적 요인으로는 지금 꽉 막힌 상황에서 어쨌든 협상의 주도권 이니셔티브를 줘보겠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수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혹시 그 얼마 전에 그 인공위성 쏘아 올렸다가 실패한 적 있잖아요. 네네. 그것과 혹시 좀 의식을 했던 부분은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인공위성 실패는 북으로서도 상당히 큰 데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한 대신 요거 이제 성공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이번 건 아마 나토 회의를 맞췄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겠죠. 예. 근데 답답한 건 저는 뭐 북한도 답답하지만 윤석열 정부도 답답해요. 마찬가지예요. 왜요? 취임 1년이 지났는데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아요. 대체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게 정도인데 사실상 방치 상태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제같이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외신은 6.25 때 자료 화면을 내보냅니다. 그런가요? 한국 전쟁 때. 예. 그래서 막 한반도가 전쟁이라도 마치 난 것처럼 요란을 떨죠. 그게 소위 말하는 코리아 리스크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 경제에 대단한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상황을 지금 1년 동안에 계속 방치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뭔가 해야 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현지에서 긴급 NSC 소집을 했고 여기서 오는 18일에 개최될 한미 핵 협의 그룹 회의를 통해서 확장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확장 억제 정책은 늘상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문재인 정부 때도 했고 그 이전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진보 보수를 넘어서서 확장 억제 정책은 기본 정책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핵 협의 그룹은 이게 하던 일의 포장지만 바꾼 거예요. 이게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마치 새로운 신문물인 양 이야기하는데 이게 워싱턴 선언이라는 어떤 거죠? 예, 뭐 좀 천자문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 좀 유치하다라는 느낌 들고요. 그래. 문재인 정부 때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확장 억제 정책 계속 이야기했던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은 구체적 실천과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중국과 러시아를 움직여서 북한을 움직이게 한다든지 또는 극단적으로 더 강한 제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을 움직여서 북한을 대화 국면으로 이끈다든지 이렇게 뭔가 구체적 액션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코리아 리스크만 점점 높아진다라는 것이 좀 답답한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예상대로 국제 원자력 기구의 결론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평가를 해주신다면? 솔직히 평가할 게 없어요. 한 게 없어서. 아무튼 대통령의 언명이 이제 나온 거잖아요. 예.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것 같아요. 저 실망 그 자체고요. 기시다 총리가 방류를 통보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걸 용인한다? 아니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굴 믿고 누굴 의지하라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80%가 불안해하고 반대한다면 대통령으로서 그 뜻을 전달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저는 심각한 직무유기다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일본만 좋은 일 시켰어요. 왜요? 일본은 방류하는데 그게 국제적으로 용인을 해준 거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이 대한민국이 일본 들러리를 쓰는 장이 돼버린 거고요. 국제적으로 호구 인정한 그런 겁니다. 그 3대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별로 의미 없다고 보세요? 하나만한 요구 아닙니까? 한식당에 가면 김치 나와야 되고 중국집 가면 짜장면 있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준치 넘어가면 방류 안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게 무슨 요구 조건이에요? 그래요. 그건 요구 조건이 될 수가 없죠. 조금 전에 국민 80%가 반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어떤 여론조사를 두고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그 현장에서 이제 그 뭐 지역 구민들 만나보고 하실 거 아닙니까? 혹시 네. 이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셨어요? 많이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흐름으로 모아지는데요. 첫째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 부분은 뭐 전원이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혹시 그런 얘기만 들으신 거 아니고? 그러진 않고요. 예. 다만 야, 민주당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간혹 계십니다. 그렇게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반대를 한다고 해서 더 세게 하라는 뜻입니까? 여러 가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강행 처리하는 것이 국민들도 알고 계신 거죠. 정부가 강행 처리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는 회의적인 인식도 일부는 있긴 하지만 원전 오염수에 대한 우려만큼은 저는 절대적이다라고 봅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그러니까 그럼 민주당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라 뭐 이런 하지만 이건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라면서요. 예. 근데 정부는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뭘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좀 답답한 건데요. 사실 일본이 방류를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정부로서도 국제적으로 공조를 통해서 외교적 압박을 넣는 것이 최선인 거거든요. 뭐 중국 이런 데도 반대하니까. 그리고 또 야당으로서 또 할 수 있는 게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을 모아내고 그 여론을 국민 여론을 대통령에 전달하는 건데 문제는 대통령께서 집권 여당이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저희가 답답한 건데 더 화가 나는 것은 제가 유튜브를 요즘 가끔 많이 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세금으로 일본 정부 광고를 해줘요. 유튜브 광고를. 아, 그건 아마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저기 그 구글에서 그냥 씹는 걸걸요? 광고는? 그것도 광고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럼 구글에 내는 거죠. 구글. 그러니까요. 그걸 왜 우리 국민 세금으로 합니까? 일본 정부가 해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떤 광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이거는 뭐 안전하다는 식으로 뭐 괴담이다는 식으로. 아, 10대 괴담 그거 그거. 아, 저는 혹시 뭐 일본 광고가 이제 그 유튜브에 실리는 뭐 이런 사실상 일본 광고죠. 그게 일본 정부가 해야 될 광고 아닙니까?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저는 헛돈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0대 괴담에 그 얘기하는 거고요. 예. 아니 그걸 왜 우리 정부가 합니까? 저는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정부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까 저기 김병민 최고위원하고 인터뷰하면서 이제 제가 그 의원님에게 한번 확인하겠다고 했던 게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일관되게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랬다. 예를 들어서 IAEA에서 안전하다고 한다면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문재인 정부 때 이미 표명을 했었다. 네. 그럼 뭐가 바뀐 거냐? 네. 이 이야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네.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아니 그때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 2021년 4월에 일본 정부가 방류 결정을 내렸을 때 문재인 정부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라는 입장, 정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을 위한 조치를 촉구했고요. 다만 앞서 김병민 최고가 이야기했던 건 IAEA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의용 장관께서 국회에 나와서 한 답변에 대한 문제. 아까 김병민 최고는 정의용 장관 얘기를 했어요.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전제 조건. 어떤? 첫 번째가 일본 정부가 충분히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공유해야 된다. 우리 정부에게. 네. 두 번째가 한국 정부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 세 번째가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또는 연구소 대표가 참여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고요. 이 전제 조건이 이행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용 전 장관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왜 시찰단 보내서 시찰하고 자료 받아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 그건 단순 자료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정부가 IAEA에 제안한 방법, 전문가를 파견하는 방법은 이번 건 일종의 용역이잖아요. 일본 정부가 IAEA에 용역을 준 건데 우리가 당시 요구했던 건 IAEA에 단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비용으로 우리 전문가를 파견하겠다. 그게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다. 한 명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IAEA의 조사단, 검증단에 파견시킨 거고 그게 아니라 독자적인 우리 영역을 가지고 파견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아, 하지만 IAEA 이름으로 하고. 네. 아, 이렇게 한다? 예를 들면. 방식이 다르네요. 방식이 다르죠. 철저히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일본 돈 받아서 조사하는 IAEA와 우리 돈으로 조사하는 우리 대표단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돈 주는 쪽으로 아무래도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런 조건들이 있었고 제가 정의용 장관한테 그 조건들이 지금 충족되고 있냐. 전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냐라고. 자신의 국회 발언을 지금 국민의힘이 왜곡하고 있다는 취지인가요? 네, 되게 화가 많이 나 계시죠. 아 그래요? 네. 한번 인터뷰하실 의향은 없으시답니까? 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오면 꼭 이 방송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뭐 당근이죠. 네. 이 방송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네, 약속하셨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이 되는 거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가짜뉴스고 선동이고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길래 질문 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옛날 어르신들이요. 예. 시끄러운 쪽이 범인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딱 그걸 보시면 됩니다. 상식, 어른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국민의힘이 더 시끄럽다는 말씀이시죠? 말 많은 쪽이 범인인데요. 지금 가장 쓸데없이 말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뭐 원희룡 장관 누구 하시는 말씀이세요? 네, 원희룡 장관이죠. 그 사람이 범인인 거예요. 아니 결의에 차서 말씀하시는데 쓸데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일은 저는 상식선에서 파악하면 되는데요. 네. 첫째로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한다고 해서 1조 8천억짜리 국책 사업을 백지화한다? 이게 과연 상식이 맞는 일입니까? 사실 그 흔히 보는 장면은 아니에요. 예. 예. 그럼 저 두 번째로 종점이 바뀌면 용산에 사시는 분이 이득을 봅니까? 아니면 양산에 사시는 분이 이득을 봅니까? 양산이요. 양산이 왜 지금 나와요? 계속 양산 이야기를 하시니까. 양평. 아니 양산에 그 김경수 여사님 이야기도 뭐 친하다고 하니까.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된 그러니까 겁니까? 종점이 바뀌면 누가 이득을 보냐는 거예요. 용산이 이득을 봐요, 양산이 이득 봐요. 땅 한 편 갖고 있는 분은 용산 아니에요? 김정수 교사가 진짜 소환이 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세 번째로는 인수위가 힘을 셉니까? 아니면 날짜가 2달도 안 남은 정권이 힘이 셉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사안에 대해서 막 예. 워낙 비비꼬고 하는데 그럴 일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눈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셔라. 그러면 이 사안의 본질은 드러난다. 네. 괜히 아닌 걸 덮으려고 하니까 새로운 이야기를 또 끄집어내고 해서 물타기를 하는데 그럴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최근에 김부겸 전 총리는 혹시 안 만나셨습니까? 안 만났는데요. 왜냐하면 김부겸 전 총리도 수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 뭐 유영민 전 장관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유영민 전 장관은 제가 또 취재를 해봤는데 25년 전에 산 집이랍니다. 그 집이 양평 집이. 네. 25년 전에 25년 후에 고속도로가 뚫릴 걸 감안해 가지고 집을 산다. 정말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요. 예. 그 김정숙 여사가 뭐 전 양평군수 부인하고 친하다 이런 얘기는 완전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입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용역을 줘가지고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니 도출이 된 것은 만약에 여기서 어떤 인위적인 힘이 작동했다면 그건 인수의 힘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상식적으로 인수위가 힘이 셉니까? 아니면 예. 임기 2달 남은 정권이 힘을 세냐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해당 업체에서는 오로지 기술적인 면만 봤다고 이제 그렇게 맞습니다. 입장.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나오는 거죠. 예. 누가 힘을 썼느냐는 조사를 해봐야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를 하자고 이제 공식 제안을 했는데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예. 이 정도 되면 더 이상 정치적 공방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서로가 각자 유리한 주장만 하지 않습니까?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리는 게 필요한데 국토부가 자료를 안 내놓아요. 제가 국회 국토위 간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자료를 주시냐.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당정 회의 있는데? 안 내놓는데요. 아 그래요? 세부적인 자료들을. 자 그렇다면 예. 밝힐 수 있는 방법은 국정조사를 하든지 검찰 수사, 특검 수사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일들을 계속 끌고 갈 일이 아닌 것 같고 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혹은 깔끔하게 털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국정조사하는 게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그건 국토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는 취지에 이미 입장을 내놨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용산도 이야기를 해야죠. 왜 다른 건 다 이야기하시다가 왜 이야기만 쏙 빠집니까? 이게 또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했었죠. 네, 그럼요. 당신의 공약이 백지화됐는데 왜 가만히 있죠? 저라면 장관 불러서 이야기할 것 같은데 야 네가 뭔데 내 공약을 마음대로 그러냐? 그러면 국정조사가 필요하고 예. 만약에 이런 게 국정조사가 안 되면 특검까지 가야 된다고 예, 보세요? 예.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가 양평 쪽에 있는 면 소지 이름까지 지금 다 알게 생겼잖아요. 네.
근데 한쪽에서는 민주당이 총선용으로 지금 이거 이제 억지로 만들어내고 있다.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던데요. 1조 8천억짜리 국책 사업을 백지화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건의 진실과는 상관없이 이건 정치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러면 원희룡 장관은 왜 그런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신다면. 이게 말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저는 뻔한 것 같아요. 이번 이 고속도로 문제만 보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인사 문제를 봐야 됩니다. 인사? 예. 어떤 인사? 국토부 장관 밑에는 차관 2명이 있습니다. 1차관, 2차관. 근데 1차관, 2차관 공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하던 사람을 보냈어요. 그죠? 7월 초에. 그러면 장관은 소위 말해서 이런 말씀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바지가 되는 겁니다. 원희룡 장관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관이 차관 인사를 하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걸 해석해 보면 저 장관은 능력 없다. 일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 아니, 국토부 직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1차관, 2차관이 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찍어서 낙하산 보냈는데 장관은 봐지고 이제 차관하고 일해야지라는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원희룡 장관이 선택한 건 용산의 홍위병이 되겠다라고 자처한 거라고 좀 봐요. 그래야 1조 8천억짜리 사업을 백지화한 이런 비상식적인 행위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저 액션이랄까 용사를 향한 액션이다. 그럼요. 용산 보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한다. 나를 좀 봐달라라는 거고 정치를 하고 싶은 용산에 잘 보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홍위병이 되겠다라는 고백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문제를 좀 돌아보면 용산의 차관 인사가 잘못된 거죠. 사실 삐뚤어진 마음을 품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신다. 네. 아, 차관 인사로부터 봐야 된다. 그럼요. 생각을 해보면 장관 통상적으로 역대 정부에서 차관 인사를 할 때 장관과 상의를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차관은 정무직이긴 합니다만 장관의 의중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럼요. 장관 의중과 전혀 상관없는 낙하산 2명을 내리꽂으면 그 장관은 바지죠. 바지 중에도 상바지죠. 상의했을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상의했다면 그건 자기가 나가야죠. 그 정도라면. 그 정도라면? 예. 존심 상해서라도 나가야 된다? 그럼 깨끗하게 나가주시는 게 맞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른바 명락회동. 이 일단 지금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때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일단 이유는 이거였는데 이건 그냥 그 제시한 이유고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해석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하세요? 다른 이유 없고요. 예. 그 두 분 회동을 준비하시던 의원님들이 저한테 다 전화가 왔어요. 뭐 제가 대단해서 전화 온 게 아니라 그때 배석하기로 했던 두 분? 뭐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당시에 구로에 극한 호우주의보가 내렸거든요. 예. 시간당 70mm 웃을 일이 아닌데 지금. 그래서 저도 모든 일정 다 취소하고 지역에서 상황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이재명 대표님 쪽과 이낙연 전 대표님 쪽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야 호우 상황이 심각하냐라고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정말로 호우가 이런데 그냥 회동을 하면 지금 비가 이렇게 오는데 지금 이거 할 때냐 이런 국민적 시각이 좋지 않죠. 그걸 우려했다. 예.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발표 나기 전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건 배경은 없는 걸로 마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 가지고 무슨 배경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